이번 주 사건 사고입니다. 교수님 요즘 막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아동학대라는 검색어가 정말 너무 많은데요. 뭐 창녕 아동학대 사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지금 막 그 아동학대 사건만 해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학대 같은 거는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가 아동학대 딱 많을 시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유 알죠? 지금 맞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사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은 학교라든지 다른 곳에서 인지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또 그렇지도 못하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건이 어차피 집에 갇혀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원인. 그러니까 부딪힐 수 있는 그 환경 요건이 조성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관련된 거는 교사나 의사나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애들이 학교로 안 가면 단절돼 갖고 발견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19가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굉장히 아동학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연타석 쳤어요. 천안에서 이 가방 속에다가 가방 2개에다가 아이 어떻게 보면 그 감금이에요. 가둔 거죠. 고문이에요. 그게. 아이를 9시간 가까이 가둔 거죠.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게 가뒀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뭐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가방 속에 넣었다는 거는 고문한 거예요. 이게 2020년 6월 1일 날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오후 7시 20분쯤에 그 서북구,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요. 9살 아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아이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어가지고 심정지 상태가 오니까 그때 이제 계모였던 그 이제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저희가 성 씨라고 하겠습니다. 성 씨가 이제 아이가 이제 심정지 상태가 오니까 병원에 이송을 했어요. 근데 6월 3일 이틀이 지난 오후 6시경 아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성 씨? 네. 성가예요? 네, 성가예요. 그럼 성이 성가구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계모죠, 계모. 네, 인터넷에서는 다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그 계모와 그 친부 사이에 있었는데 친부도 뭐 학대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친부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친모의 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짜 뭐 아이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친자식 같은 경우는 뭐 학생회장이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또 몸집이 있대요. 이 아이는 뭐 23kg 정도 나갔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 뭐 같은 또래 그 아들 같은 경우 친아들 같은 경우는 40kg가 넘어서 좀 통통한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극과 극으로 양육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죠. 아이를 학생회장까지 시킬 정도면 사실 초등학생은 학생회장을 했다기보다는 학생회장이 시킨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난 친자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 쓰고 그 관심 가졌던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남자아이 그 아이한테는 이제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그 말도 들리죠. 그 아이를 그 가방 속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아이가 가방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감시조를 자기 친아들 시켰다는 말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뭐 경찰이 확인해주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근데 제 생각은요, 여행용 가방의 구조를 볼 때 가방 속에 넣어놓고 밖에서 자크를 닫아버리면 안에서 열고 나올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요. 못 나와요, 어차피. 모르겠어요. 뭐 찢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눅 들은 상태에서 가방에 들어갔다면 나오려고 시도했겠어요? 이제 그 뭐 소변이나 아마 안에서 배변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소변이나 보려고 그러면 내보내달라고 안에서 얘기는 했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연상을 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사람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요. 아이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소변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가방 안에서 싸면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2개 가방이죠? 네. 2개 가방인데 처음에는 내가 보니까 약간 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리고 지는 이제 감시시키고 저 밖에 외출했다 온 모양인데 그 사이에 아이가 이제 그 가방 안에서 배변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방 그 속에 둘 수는 없으니까 옮겨준 거는 그거보다 더 적은 거예요. 더 작은 사이즈가 더 작은 그 가방에 이제 아이가 들어갔는데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이에요. 원래 있던 가방 그 안에서의 아이의 활동 어떤 제한 그 사항 그게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좁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공포는 어마어마해요. 더 심해져요. 엄청 그 무섭거든요. 그런 것도 작용했고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위축, 쇼크 이런 것도 사인에 그 아마 영향을 일정 부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이게 좀 안타까운 건요. 한 달 전이 5월 5일쯤에 그 이 아이가 너무 우니까 그 이웃 주민들이 아마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 갔었는데 아이 그때 온몸에 멍자국하고요. 담뱃불 자국이 있었대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도 한 2.5cm 가량 찢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 아마 가정 폭력 의심에서 수사를 하는 단계였는데 지금 이런 또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수사 단계였는데 그 정도의 학대 어떤 흔적이 있다면 격리시키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나는 봐요? 그게 이상해요. 그 왜 격리가 안 됐는지 어지간하면 상황 봐가지고 아이 상처 보고 격리하잖아요. 우리도 일선에서 근무해봤지만 아이 상태 살펴봐가지고 이건 명백하다, 이건 좀 위험하다 그러면 격리하잖아요. 안 되면 검사한테 얘기하고 임시조치 시키고 또 판사한테 요구해가지고 저 임시 격리 조치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내가 몰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아동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 보호센터 직원들이에요. 네. 그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대체로 경찰에서는 아동폭력 관련된 거는 아동보호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 먼저 1차적으로 의뢰해요. 경찰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찰이. 아이들 진술 받으려고 해도 머리에 뭐 찢어진 흔적이 있어서 이거 왜 그랬냐고 경찰이 묻는 거하고 아동보호기관 전문가들이 앉혀놓고 조곤조곤 어떤 격식 다져가면서 전문성을 띠고 그 진술 받는 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 아동들 상대로 사건 수사할 때는 반드시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전문 그 선생님들 모셔다가 그분들한테 조사 맡겼거든요. 1차 조사를. 그러면 천안에서도 내가 볼 때는 아동 전문기관에 있는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 아이의 진술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경찰이 2단계 조치를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양쪽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아이들 멍자국 보면 지속적으로 학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새로 생긴 멍이랑 오래된 멍은 색깔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담뱃불이 아무리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불에 데였다 이러지만 담뱃불 자국은 달라요. 이건 담뱃불 자국은 지금 그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난 그 담뱃불 자국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담뱃불 자국하고 오래된 자국이 있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네, 기사에선 있었는데 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추모하는 이제 추모 공간도 마련돼서 이 아파트 상가라든지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 초등학교에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모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을 했었다고 해요. 쇼핑몰 같은 걸. 본인이? 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뭐 인스타그램부터 왜 그 지금 이 가해자 인스타그램이 많이 얘기가 되냐면 그 인스타그램에 그 친아이들의 뭐 그 관련돼서 뭐 학생회장이나 됐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이제 좋은 뭐 상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냐. 어떤 자기의 그 친자식이 아닌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 너무 학대하고 또 자신의 친아들 같은 경우 친아이 딸 같은 경우 너무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아동학대 치사잖아요. 이건 살인죄가 되는지 여부는 이제 뭐 미필적 고의라도 살인죄가 될지 여부는 또 검찰에서 한 번 더 판단하겠지만 1차 경찰에서 판단한 거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네. 그거에 의거해서 이것도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해요. 무기 사형, 사형은 무기죠, 무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처벌은 상당히 크게 받을 겁니다. 천안 그 계모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사람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람으로서 내가 볼 때 그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 한 행위를 보면은. 그러니까요. 누가 그걸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그거. 사실 이제 나중에 창녕 관련해서 창녕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 징계권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민법 915조인가? 915조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에는 그런 건데 그 민법 915조인가 그 민법 조항이 뭐가 문제냐면 이 보호자가 아이 자신의 그 아이들에 대한 징계권, 그러니까 아이가 뭐 잘못하면 혼낼 수 있고 훈육 목적의 어떤 징계권을 인정해주는 법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학대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적발된 사람들이 그 변호사 통해 가지고 항상 그 반박하는 게 뭐냐면 그 민법 그 아동 징계권. 그래서 이때 학대하는 부모들도 다 자기는 징계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징계 목적. 아이의 훈육 목적이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변명을 해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법무부에서요. 이 전문가들의 소견을 들어가지고 그 민법 개정을 개정이 아니라 아마 그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훈육과 학대 이 차이가 애매해요. 맞아요, 교수님. 아이를 종아리를 때렸는데 이게 훈육의 목적이냐 아니면 학대의 어떤 그 의도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모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선이 있을 때 훈육하고 학대를 우리끼리 구분하는 거는 뭐였냐면 아이한테 어떤 징계권을 행사할 때 폭력을 가할 때 그 정도 그다음에 그 가하게 된 경위 이유 지속성. 그다음에 정도 그다음에 그동안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지 그 지속성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그 훈육할 때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감정이 개입돼 있다면 다른 일로 혹은 뭐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래갖고 아이 때리거나 자기가 밖에서 싸움 나거나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들어와 가지고 공교롭게 아이를 구타하고 때리고 하는 거 그거는 분명히 다른 이유로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찾느라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해서 기소해 놓으면 변호사 선임해 갖고 따지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915조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없앤다는 거고 천안 사건은 일단 송치됐고 유죄 판결 먹은 100% 나올 거고요. 다만 네. 친부의 학대 여부 같은 거 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더 오늘 이게 제일 열받아요. 나 진짜 이거. 네, 저는 오늘 지금 이 친부 같은 경우는 지금 창녕 오늘 아동 창녕 사건. 네. 여기에서 지금 계부죠. 계부 같은 경우는 오늘 그게 났더라고요. 구속영장 발부돼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 친딸을 너무 사랑한대요, 아직도. 오늘 10시 50분에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나올 때 이제 마스크 썼어요. 네. 그러고 모자 쓰고 고개 푹 숙였는데 이제 인터뷰 하더라고요. 혐의 인정하느냐, 죄책감 느끼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죽을 죄를 졌다.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처 바라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얘기가 막 속에서 토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방송하다가 실수했는데요. 이 말 하면서 남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 맞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방송하다가 이 말 소개하면서 옆에 있으면 두들겨 패버리고 싶다고 그 얘기해서 또 경고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송이 맘 놓고 얘기해요. 옆에 있으면 패 죽여버리는 게 아주 때려 죽여버리겠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발로 지근지근 받고 싶어요. 그 새끼. 그게 사람 새끼예요. 그거.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는 애한테 프라이팬 달고 가지고 10손가락 이 손가락 요 부분만 전부 물집 잡혔더라고요. 여기다 대가지고 아이가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 발견됐을 때 지문을 제출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해서 그거 사람 새끼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이 사건 처음부터 어떻게 인지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입니다. 사실 천안 사건보다 먼저였는데요. 아이가 9살 학대받던 아이가요. 4층 자신이 사는 집이 4층이었는데요. 4층 베란다 그 베란다 통해서 베란다하고 지붕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그 지붕을 건너서 옆집 테라스로 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아마 너무 배가 고팠는지 라면 먹으면 네, 컵라면을 먹고요. 다시 그 옆집을 통해서 현관문 나가서 밖에서 배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지나가던 주민이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몰골도 너무 이상하고 막 슬리퍼 신고 있었잖아. 어른. 성인용 슬리퍼에다가 얇은 잠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 아이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한테 다가갔더니 아이가 먼저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편의점부터 갔대요. 그래서 편의점에 갔다가 또 아이가 아동 학대를 당한 것 같고 아이가 뭐 진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인계를 하게 되면서 이 아이의 학대가 받았던 피해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 엄마라고 하는 여자 물론 뭐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행정 입원해서 네. 2주간 그 행정 입원 치료 받고 난 다음에 조사 받아갖고 엄마도 내가 볼 때는 입건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자한테 그 물어봤어요. 왜 아이 목에다가 쇠사슬 채우고 자물쇠로 잠궜냐? 이게 그 물어봤더니 그 여자 강아지 놀이했대요. 네. 그것 때문에 더 한 번 화가 났었죠. 그것도 애미라고 그런 것도 말이에요. 강아지 놀이 했대. 강아지 놀이 좀 나오면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지 모가지다가 좀 쇠사슬 매가지고 지도 베란다에서 강아지 놀이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이라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강아지 놀이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막 난리가 났고요. 그 새끼는 아직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 했는데 참나 이게 보니까 가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라이팬으로 손 찢어가지고 지문 다 저거 했죠. 쇠막대기로 때렸다고 그러고요. 글루건으로 그것도 200도씨 정도 이상. 200도씨 네. 정도로 달궈가지고 하고 또 쇠젓가락 달궈가지고 발바닥을 찢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거의 쉬는 기간이 없이 그 목에다가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놨대요. 그래서 발코니에다 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식사할 때나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집안일을 아이한테 시켰대요. 그래서 그때만 쇠사슬을 풀어줬었는데 아이가 그때 쇠사슬을 풀렀을 때 잠깐 그 사이에 도주한 탈출을 거예요.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걔는 목숨을 건 탈출이에요. 그 어린애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거 참 이거 정말 그래서 아이를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이 몸에서요 다수의 골절이 확인됐고 아이가 너무 심한 빈혈이 있어서 심지어 그때 안 먹여서 그렇구나. 네, 수혈까지 했어야 됐대요. 아이가 너무 심한 빈혈이어서. 그 빈혈 있는 아이가 4층 높이에서 베란다를 타고 옆집 지붕으로 올라갈 때 걔 만약에 빈혈 왔으면 그냥 떨어져서 사망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생각해서 끔찍해. 또 이제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이 주민이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눈에 멍자국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또 아이가 약간 피가 나는 이렇게 찢어진 것도 있었고 또 손과 발에 모두가 붓기하고 있었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심하게 손가락을 화상을 입어서 지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본 사람들도 다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라는 여자 또 웃기더라고. 얘 말고도 애들 이제 지금 남편 사이에 난애 있잖아. 네. 얘만 전 남편 아이 남의 아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나머지 애들 3명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인터넷 활동한 게 있더라고요. 카페에다 다수의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딸에 대한 그 애정을 드러냈는데 100개가 넘는데요, 게시물이. 네. 그런데 거기에 요번에 이 손으로 찢었던 첫째 딸에 대한 거는 딱 한 건 있는데 거기에도 걔를 잘못한 걸 혼냈더니 둘째, 셋째, 넷째가 와서 한 번만 용서해자고 그래서 엄마, 언니 용서해줘요 해가지고 자기가 용서를 해줬다. 요런 얘기 한 건 있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뭐 다 애들 칭찬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노는 장면, 아이들 위해 음식을 만들었던 것들, 또 옷을 파는 거, 심지어 이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서 경찰에 인지될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29일이었잖아요. 6월 1일 날 이 엄마가 심지어 옷 판다고 게시물까지 올려요. 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분을 더 많이 샀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절대 그런 엄마가 아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댓글에도 얼마나 따뜻하게 글 올리고 게시판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았대요. 아 그리고 의붓 동생들도 얘에 대해서는 이름 불렀대요. 언니라고 안 불렀대요. 세 딸은 전부 다 이름 부르고 지네 부모가 부르는 것처럼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이 동생들 어린 것들도. 그리고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4명을 기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수당으로 매달 90만 원 정도를 준대요. 그거를 따박따박 챙겨서 처먹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가 탈출하고 난 이후에 그 10일 날이죠. 10일 날 동생 2명 어린이집에 안 보낼 테니까 가정에서 아이 돌볼 테니까 가정 양육수당 주십시오 하고 또 신청까지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녕군은 그거라 그러네요. 3자녀 이상을 기르면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출산지원금으로. 그래서 아마 출산지원금 때문에 거제인가 어디 다른 데 있다가 이사했죠. 창녕 쪽으로. 그래서 그 출생지원금 1,000만 원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리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계속해서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을 언제 주냐고 계속 그 창녕군에다 문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뭐 하다 진짜 다 별걸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6월 10일 날 아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이 학대한 아동하고 의붓 동생 3명에 대해서 임시보호 명령을 결정을 내렸나 봐요. 내렸어요. 예. 근데 이 학대 부모가 이 해당 결정에 자기네들은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 자해하고 4층에서 투신 시도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난리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 이제 소방관들 하고 왜 이제 뭔가 또 큰일 벌일 것 같으니까 거기 미리 가 있었겠지. 개치를 해서 그나마 생명의 지정 없고 뭐 자해하고 막 이래서 응급실을 이송을 했는데 자해 제대로 좀 하지. 제대로 하지. 원래 죽을 생각 없는 것들이 괜히 콕콕 찔러보더라고. 그거 진짜 꼴 보기 싫어요. 그거. 진짜 쇼라고 하죠. 교수님. 옆에서 보면 그냥 에이, 나 그거 많이 봤거든요. 생쇼하는 애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지켜보면서 독려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격려해주고 싶어요. 어떤 것들은 저런 것들이 사람인가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 아이들 3명 같은 경우도 아마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어서 보호센터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일기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집에서 경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뭐 쇠사슬, 뭐 욕조에다가 물고문도 시켰더라고요. 그다음 뭐 프라이팬으로 지졌죠. 그 빨래 건조대로 때린 거 이런 거에서 다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 일기장이 하나 있대요. 일기장 아이가. 그래서 일기장 일부는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엄마가 혼내서 아프다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일기장에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학대에 하여튼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더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혼내서 아프다는 것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최대한으로 내가지고 완곡하게 엄마한테 혼난 거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 그 몇 줄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그 학대한 거를 아이가 일기장에 썼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잘못하면 그거 걸리면 죽는데 그러니까요. 안 썼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아 보여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진술할 때 너무나 자세하게 그러니까요. 디테일하게 진술을 다 일관적으로 했대요. 그리고 아이가 그 얘기를 계속했대요. 집에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지. 집에만 안 가고 싶대. 네.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뭐 학교도 가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집에만 안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큰엄마 큰아빠한테 데려다 주세요라고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큰엄마 큰아빠가 누구냐면 실제로 큰엄마 큰아빠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아마 2015년부터 17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마 그 경남의 어떤 다른 가정에 위탁이 됐었는데 위탁 가정에 갔었구나. 네. 근데 그 위탁 가정에서 사랑을 좀 많이 받았는지 거기 엄마 아빠를 큰엄마 큰아빠라고 불러서 거기 보내달라고 했고 지금 기사에 나온 상황으로는 그 위탁 가정에서도 이 받아줄 의향이 있나요? 있다고 했대요. 아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 아이가 아마
그 위탁 가정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구조절 당시에 체중이 25kg였대요. 예, 그런데 한 2주 됐죠? 몸무게가 지금 5kg나 불었대요. 5kg나 불었대요. 얼마나 그동안 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 탈출 과정 얘기 나오는데, 야, 나 이거 듣고 또 오늘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 타고 옆집으로 탈출했잖아요. 옆집에서 라면하고 누룽지하고 콜라로 허기를 얘가 일단 채웠어요. 그다음에 빌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왕복 2차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바로 그 앞에 야산이 있대요. 그 야산에 숨었어요. 해질녘 될 때까지 야산에 숨어 있다가 1km가 넘는 산길을 맨발로 걸었다고 그래요. 8시간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얼마나 무서워서 얘가 그랬겠냐고.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했겠지. 이게 14,000원치 사줬더라고요. 그 아이 발견한 분, 그 진짜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14,000원어치 음식을 사줬는데 20분 만에 애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다 먹어치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응? 지금은 아이가 좀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웃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도요. 민감용 청장이 얘기했더라고요. 아동학대 사건은 그동안에 코드 3로 했었거든요. 코드 1으로 바꿨어요. 코드 제로는 이제 살인 사건 큰 사건, 큰 사건인데 코드 1 정도만 돼도 긴급 출동해요. 네. 코드 1으로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아동학대 사건도 좀 바꿔서 이건 진즉에 좀 그렇게 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요. 진짜 이 모두 다 천안 아이도 그렇고요. 이 창녕 아이도 다 9살이에요. 근데 9살 아이들이 보통 평균 몸무게가 31kg 정도예요. 그렇죠. 키는 134cm 정도고요. 근데 23, 25.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말랐을지 진짜 아휴. 하여튼 아동학대 관련된 거는 빨리 아까 말씀드린 민법 915조도 손을 봐야 되고요. 이게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사실은 그게 강화한 법이 2014년도인가 만들었어요. 최근에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무기징역까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판단할 때는 아이를 아직도 가정에서 기른다고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가 같이 기르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맨날 비교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는요, 선처라는 것이 전혀 없답니다. 전혀 없어요. 솜방망이 처벌 얘기도 안 나온답니다. 거기는 아동학대라고 되면 무조건 아이부터 분리를 시켜놓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나오고 또 다시 아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친부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또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 우리 사회도 재혼 가정이 급격히 늘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 내가 아이를 둘 데리고 있어요. 자, 결혼할 여자도 둘 있어요. 그 아이들 계산 안 해요.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하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걸로 인식해요. 그렇게 인식해요. 아이들 감정하고 전혀 별개예요. 미국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결혼 두 사람이 아이들을 각각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성된 가정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반드시 아이들 상담부터 시작해갖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맞습니다, 교수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건전한 어떤 가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게 바로 국가하고 사회가 동원돼 가지고 아이를 기른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재혼 가정 아이들 있는 사람들끼리 결합하는 거. 어른들은 서로 결합했으니까 아이들은 자동으로 온다. 자동으로 따라와서 그냥 붙어 살면 되지 하는 그 인식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반드시 상담. 네. 일정 기간 동안 그 양 부모는 교육시켜야 되고요. 아이들 관련돼서 애들도 그 상담에 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그 형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들과 융합하는 방법.
사랑하면서 비비고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등을 아이들도 상담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이 시스템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 시스템 다 닮아가야 돼요. 반드시. 왜 굳이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 가정의 일인데 우리끼리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과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 타인의 말을 듣는 건 또 달라요. 그래요. 그리고 전문가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다른 부분이에요. 이 감정적인 부분하고 전혀 달라요.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버리셨으면 좋겠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려면 국가가 나서줘야 되고 사회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아니 재혼하는데 무슨 상담을 해. 라는 말도 생각을 안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네. 부모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일정 기간. 이거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하여튼 이거 속상한 일이에요. 속상한 일. 이거 하여튼 최대한의 역량으로 아주 요번에 이 사람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짓 하면 어떤 식의 처벌이 따른다는 거를 좀 일벌백계 차원에서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도 신상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법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마스크 뒤집어 씌우고 모자 쓰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 다뤄봤습니다. 브리핑했어요, 브리핑. 네, 네. 결과 또 나오는 거 네. 또 추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